안녕하십니까. 덕비공형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자격 대비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은 2015년도 3회 2차 실기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펼쳐보시고요. 2015년도 3회 2차 시험은 기출문제가 유독 많이 나왔던 그런 출제 경향을 보였고요. 한 18문제 중에서도 기출문제와 똑같은 유형으로 해서 한 15개, 14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나머지 이제 3문제 정도가 조금은 기출문제가 아닌, 일반 기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출문제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새롭게 기출문제 형식으로 나왔던 문제들이 좀 특색을 보여준 그런 시험입니다. 그리고 정보론과 노동시장론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시험은 직업상담 실물은 한 과목이죠. 어떤 분들은 내용상으로 보면 상담학과, 심리학 이렇게 또 정보론, 노동시장론 이렇게 4가지 과목이 골고루 출제가 되기 때문에 4과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기준을 보면 당연히 직업상담 실물이라고 해서 한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직업정보론이라든가 노동시장론 쪽에서 문제가 전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뭐 이게 출제에 무슨 오류가 발생한 거 아니냐, 실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목 자체가 직업상담 실무론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한 과목이 안 나온다고 해서 출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립탁의 문제가 나왔네요. 립탁이 말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내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5가지의 비합리적 신념 또는 강박적 사고 유형 5가지를 적으시오 라고 해서 배점을 5점으로 해서 나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한 3번 정도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이고요. 제 책 더 배움 출판사에서 나온 2차 대비 기출 문제 풀이집의 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문제를 풀이해 놨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2015년도 3회 2차 실기시험에 나온 문제들은 그 기출 문제 중심으로의 14문제, 15문제가 제 책에 다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 골격서의 내용이긴 하지만 2차 시험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나온 문제, 새로운 문제로서 이제 새롭게 출제된 이런 문제도 역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잘 안 갔습니다만 제가 강의한 내용 모든 것이 이번 시험에 이번 15년도 3회 실기시험에 다 나왔다 이렇게 제가 자부하면서 이 문제를 또 풀이해 드립니다. 이 문제는 3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요. 누가 말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암기 과목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뭐 직업을 찾기 위한 완벽한 직업 탐색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는 신념, 이름 등등의 5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암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드린 이 내용 그대로 암기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아마 출제 이 부분을 공부하시고 또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1번 문제는 아주 잘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처가 나왔네요. 자, 우리가 집단 직업 상담하면 등장하는 꼭 두 분이 계시죠. 바로 부처라는 분과 톨부처라는 분이 계신데, 특히 부처의 집단 상담 3단계, 보통 일반적으로 탐전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탐전행 3단계를 써라 이런 문제도 잘 나오지만, 또 지금과 좀 특이하게 3단계 중에서도 첫 번째인 탐색 단계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행동 단계에서 각각 수행해야 될 내용 각각을 3개씩 써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 책 더 배움 기출문제 2차 대비 기출문제집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제가 풀이를 해야 하는데요. 바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탐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같이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그 다음에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행동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행동을 옮기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 3가지를 뽑아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검게 해놓은 이 부분이 정답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차질 없이 이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보딘의 진로 상담 과정 3단계를 쓰시오. 이건 뭐 벌써 14번 나온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그 어프로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단계라든가 상담의 기법이라든가 직업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강조하면서 늘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보딘의 심리 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직업 상담의 3단계라고 해서 1단계는 탐색과 계약 체결 단계, 또 2단계는 비판적 또는 중대한 또는 핵심 결정 단계라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변화를 위한 노력 단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뭐 여러 번 풀어봤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역시 철저하게 암기해야 되는 문제였고 그동안 수험생들한테 참 괴롭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한 어떠한 사람의 특징, 그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지금 여기 한 사람의 특징, 그죠? 그 다음 또 뭐 예를 들면 빅터 프랑크의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의 특징, 또는 메슬로우의 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간혹 잊혀질만 하면 출제가 되는데, 바로 4번 문제가 그런 겁니다. 로저스가 말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로저스가 말하는 완전히 기능한 사람이란 자아 불일치를 극복하고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찾은 사람들의 아주 올바른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제 기출문제 풀이집 25페이지에 제가 적중해서 제가 풀이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완전히 기능한 사람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모든 느낌과 태도에 개방적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있어지 않고 완전히 기능한 사람은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렇게 좀 짧게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해도 크게 배점에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짧은 답안임에서도 핵심만 딱 찔러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풀이 시간이니까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역시 암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정도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입니다. 역시 로저스 문제가 나왔네요. 로저스 문제, 이 문제도 제 그 기출문제 풀이집에 31페이지에 나오는 문제이고 한 3번 정도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중심 상담이로서 말하는 3가지 덕목이 있죠. 자질의 문제가 있고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해가 되는 3가지, 다시 말해서 수용과 공감과 일치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런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담자의 어떤 진술 내용이나 호소하는 문제를 받아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수용이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 공감, 심파시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구조하에서 내담자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를 상담자의 것으로 바로 받아들여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공감의 내용을 좀 잘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거, 공감적 이해란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공감에 대한 개념을 한 2줄 정도는 핵심 단어 빠뜨리지 말고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일치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치성은 일반적으로 진실성이라고 해서 괜찮고요. 그래서 어떤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 솔직한 태도라든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음으로 해서 서로 간의 어떤 라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게시탈트 상담 기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 기출문제 풀이집 35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비누사 기법이라든가 엠퍼티 체어라든가 또는 뜨거운 의자 기법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상정과 하인, 우리가 탑독, 언더독이라고 하는 이런 기법, 그 다음에 과장학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자각의 얘기가 참 많죠. 욕구와 감각의 자각이라든가 신체 어떤 그 환경, 언어 자각,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제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비누자 기법이라든가 또 단추 누르기라든가 상정과 하인의 대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시탈트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골라서 3개를 쓰라는 6점짜리 문제입니다.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이 7번은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아니고 1차에서 조금씩 언급되기도 하고 언젠가는 2차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슈퍼노트라고 하는 별도의 기본 이론 골격서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그 골격서 안에 116페이지에 제가 딱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아침 안성맞춤으로 이번에 출제가 되어서 슈퍼노트로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점도 6점짜리라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 교재 슈퍼노트 116페이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코툴의 원형 검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보라는 것이고 원의 어떤 크기라든가 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답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낸다. 시간 차원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되고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 그러니까 과거에 가까운가 현재에 가까운가 미래에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의 배치는 시간 차원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고립되어 있는가 연합되어 있는가 통합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했다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역시 기존 기출 문제가 아니었고요. 기존 교과서에서 내용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쉽게 그냥 쑥 넘어가 버렸던 대부분 그렇게 넘어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역할관계 사정 방법입니다. 이게 역시 저도 이제 슈퍼노트에 112페이지에 그 내용을 담아놨습니다. 언젠가 이게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또 이게 또 안성맞춤으로 딱 이렇게 적소에 딱 즉시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기분이 매우 좋아졌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상호 역할관계에 관한 사정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질문을 통해서 사정하기라든가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 관계성 있는 사람들과의 거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관계가 깊으면 동그라미가 좀 커지고 좀 소원하면 동그라미가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애 계획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뭐 생애 역할 목록 작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요 세 가지 정도 여러분이 만약에 썼다면은 아주 적절한 답안지가 되었을 겁니다. 크지 않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잘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슈퍼노트와 같은 이런 책을 보지 않고 그냥 기준 어떤 뭐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가트프리 에드슨의 진로 발달 4단계에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단계를 제외한 3가지를 설명하시오. 좀 특이한 축제로 나왔는데요. 제 기출문제 풀이집에 보면 124페이지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트프리 에드슨의 그 발달론적 측면에서의 직업 선택 이론을 보면 4단계로 구성이 되죠.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을 뺀 나머지 3개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1번의 힘 크기 지향성이라든가 성역할 지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지향성 요 3가지만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뭐 꼭 어떤 걸 빼고 써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가지만 써봐라 2가지로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다 생각나지 않아도 다행히 3개만 생각나도 그 중에 하나 3개만 써버리면 똑같은 점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4가지를 다 알고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고약한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워낙 뭐 1차 때부터 많이 공부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2차로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중에서 정화 표집과 개통 표집에 대한 각각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 역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기출 문제에 약간 변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변형된 것은 아닙니다. 변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정화 표집이라든가 개통 표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용어가 출제하는 학자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군지 표집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용어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정화 표집을 묻는 것과 개통 표집을 묻는 이 자체는 기출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기출 문제 풀이집 148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표집이라고 하는 거 특히 그 확률 표집에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단순 무슨 표집이라든가 또는 뭐 체계적 표집과 같은 이것을 보태게 되면 총 4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청화 표집과 집락 표집 또는 뭐 우리가 개통 표집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따로 한번 해보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준비해드린 그 자료집에 보면 방과로 2번에 청합표집이라고 해서 모집단이 규모가 다른 몇 개의 이질적 하위 집단, 그러니까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가 뭐 종교단체에 대한 뭐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풀이해드렸던 거 이런 거 기회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사례를 바로 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납표집은 일반적으로 동질적 하위 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중학교 일제고사를 보기 위해서 몇몇 학교에 3학년 1반, 3학년 5반, 또 B학교에 3학년 1반, 3학년 12반, 뭐 이렇게 C학교에는 3학년 5반 이렇게 뽑아도 하위 집단인 중학교 몇 학년 몇 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질적이지가 않죠.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작위로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청합표집의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참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파마다 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 집단이고, 그러나 중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제고사를 할 때 샘플로 뽑는 학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동질적 하위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개통표집의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추정 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2015년도 3회 2차 실기시험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 슈퍼노트, 기출문제 풀이지 말고요, 슈퍼노트 162페이지 보면 약간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풀이를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새롭게 발굴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좀 힘들었을 것 같고, 제 슈퍼노트로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비교적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먼저 검사, 재검사라고 하는 신뢰도는 우리가 많은 신뢰도 추정 방법 중에서 뭐 반분 신뢰도도 있고, 그죠? 동형 검사 신뢰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검사, 재검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검사지를 똑같은 사람에게 시간 차이를 두고 실시해서 그 둘 사이의 상관계수를 찾아서 신뢰도를 확정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제가 그 해놓은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동일한 검사지, 찾으셨나요? 방과로 이번에 즉 같은 검사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하는 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검사지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수검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검사에 대한 두 번째 경험이, 첫 번째 검사했던 그 경험이 두 번째 검사의 결과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자. 만약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검자의 학습 효과도 없다고 보자, 이런 얘기고, 마지막으로 학습 효과입니다.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의 인지가 변하잖아요. 인지 능력이 좀 변하게 되고, 특히 뭐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뭐 며칠만 지나도 아이들이 금방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아는 게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줘야, 그런 어떤 과외 변인적인 것이 없다고 해줘야 우리가 검사, 재검사 사이에 어떤 그런 변수가 없어야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어떤 검사 자체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고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검자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어떤 검사지에 있을 때의 경험이 두 번째 검사의 경험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학습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자. 이런 정도의 어떤 가정을 해줘야 검사, 재검사로서의 어떤 그 신뢰도도 믿을만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소 좀 어려웠던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의 경우 임금 근로자를 구하시오. 뭐 이게 뭐 노동시장론 또는 직업정보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직업정보론의 문제에서 용어풀이집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뭐 방과로 1번, 2번, 3번 해서 복잡하게 어떤 제시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임금 근로자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속 근로자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뭐 15세 이상의 뭐 생산 가능 인구라든가 뭐 비경활
우리 보통 비경제활동형 비경활인구라 그러죠. 이 내용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취업자 중에서도 그 자영업주라든가 무급가족 종사자 또는 상용 또는 임시 이런 근로자들은 다 우리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봐줍니다. 그러나 그 취업자 중에서도 종속 근로자 내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그 인원을 더해봐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주어진 내용이 보면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라든가 자영업자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 다 빼고 나면 결국에는 이 상용, 임시, 일용 이 세 파트만 더해서 하게 되면 1281만 9천 명이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뭐 계산식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아주 쉽게 나온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쓰시오. 역시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것이고요. 제 책 293페이지 기출문제 풀이집에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뭐 사용자 측면에 있어서의 좋아하는 이유도 쓰라 그러고 또 근로자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쓰라고 하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조금 더 쉽게 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부가급여가 뭔지 개념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왜 이러한 부가급여를 선호하는가 하는 절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봤다 하더라도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부가급여라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의미 보면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종업원에게 노동시간의 대가 위의 요인으로 지불하는 모든 보상을 말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한 그러한 어떤 베네핏에 해당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역시 뭐 여러분들 1타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나왔으니까 뭐 요 정도에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보딘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역시 뭐 윌리엄슨이라든가 크라이티스라든가 슈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언급했던 직업 상담 장면에서의 발견되는 문제 유형인데 보딘의 경우에는 심리적 이유로 한 문제 유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써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꼭 5가지 다 외우지 않아도 내가 외운 다양스럽게 알고 있는 3가지만 쓰면 되는 건데 의존성, 뭐 정보의 부족, 내적 갈등, 뭐 선택에서의 불안, 그다음 불확신이라고 하는 문제 없음형 여러분들 1차를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보시게 되면 CMI 검사지입니다. 이 CMI 검사지라고 하는 것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고 제 책 183페이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암기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태도 척도 또는 상담 척도에 대한 총 5가지 내용을 적고 그 개념을 설명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직무와 조직에서의 주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원인입니다. 원인이니까 무슨 결과라든가 또는 그것을 뭐 강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완화시키는 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 책 1차 책에 보면 직업심리학 부분에 보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직에서의 스트레스 출제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소음, 진동, 뭐 조명 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는 역할의 모호성이라든가 역할 갈등이라든가 역할 과부하 또 업무 과부하 이런 것들이 아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과제, 업무의 특성상 측면에서 보면 역시 스트레스가 되겠죠. 원인이 됩니다. 너무 업무가 어렵다든가 복잡하다든가 또 차라리 너무 단조롭고 무료하다든가 또는 작업 동기가 너무 낮아서 또는 너무 높아서 이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생산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성 또는 뭐 생산 체감의 법칙 이런 내용을 알면 될 것이고 뭐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적의 고용 상태를 뽑으려면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는 이거 임금입니다. 웨이지 임금은 MPL이라고 해서 한계 노동 생산성이죠. 이거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바로 MR 제품의 단가입니다. 그죠? 단가예요. 요것이 같아질 때 뭐가 나온다고요? 바로 VMPL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계 생산 가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점 잘 보이시나요? 자, 화면 바꿔 나가네요. 자, 요게 맞아떨어지는 요 부분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풀이한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노동 4단계 보십시오. 노동 4단계에 보게 되면 그래서 7에서 8.5로 올라갑니다. 총 생산량이. 그러니까 한계 생산량이 1.5가 된 거죠. 이게 1.5라는 뜻이에요. 이게 1.5고, 그 다음에 주어진 지문에 보면 제품의 단가는 얼마예요? 제품의 단가는 1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 100원입니다.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은 한 단위당 15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코르 성립이 되려면 단가는 정해져 있고 임금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총 생산량이 1.5 간격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계 생산량이 1.5를 보여주는 4단계가 1.5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니까 요거와 요거 곱하게 되면 당연히 150이 나오죠. 그러니까 최적의 고용 상태는 노동 4단계를 투입했을 때가 가장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노동량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단위를 투입했을 때가 좋은 내용이고, 설명은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8번 문제입니다. 윌리엄슨의 검사 해석 방법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6점짜리 문제인데요. 역시 무수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윌리엄슨 관련된 것은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4가지가 있죠. 무선택, 어리석은 선택,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또 상담 단계라고 해서 분종진, 처상추라고 6단계 문제가 나온다든가, 특히 잘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해석 방법에 있어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으로서 직접 충고와 설득, 설명, 이런 것들이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됐을 것이고, 또 1차에도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평이한 2차 시험 문제가 2015년도 3회 필기시험, 실기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여러분하고 풀이를 했습니다만은, 크게 여러분들 1차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빨리 넘어갔고요. 새로운 기출 문제라고 형식이 보여지는 문제들, 아까 왜 검사 재검사의 같은 문제라든가, 또는 그 상호 역할 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한 번 더 제 동영상도 보면서, 또는 또 슈퍼노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있는 2차 시험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